러시아에서 발생한 나비 효과 때문에 푸틴이 단말말을 내지르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실책으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다시 불이 붙은 건데요. 실제로 미국을 시작으로 덴마크, 호주 등의 국가에서 보란듯이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무기 공여를 시작했다는 외신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와 거의 동시에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인 공세를 성공시켰다는 낭보가 전해지면서 황당해하는 푸틴의 결정타를 먹였는데요. 영국 국방부사나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공수부대가 크라스노호리우카에서 러시아군을 무찌르고 전진하며 한껏 전선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까지 다시 활발해지니 러시아 입장에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서방 국가들과 함께 한국의 무기 지원이 또 한 번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러시아는 한국의 무기 지원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별것도 아닌 일에 적극으로 간주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었죠. 하지만 얼마 전 러시아가 한국의 적대행위나 다름없다는 짓을 해왔다는 게 밝혀지면서 명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에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국익을 위한 중립을 유지해왔는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우회적으로 한국을 공격한 것처럼 한국도 우회적인 반격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금지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의 압력이 거세지자 한국은 미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33만 발의 포탄을 지원하며 러시아의 체면을 지켜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문서가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푸틴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국을 협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얼마 전 러시아가 뒤에서 북한을 지원해놓고 앞에서 한국을 상대로 큰 소리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자신들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급하게 발사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발사체는 서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추락하며 북한의 발사체 기술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후 북한의 발사체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의 군이 긴급하게 출동하여 표류 중이던 북한 발사체 잔해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수색 및 인양 작업은 계속되었고 6월 16일 북한 발사체 천리마이로의 2단부 인양에 성공하며 북한 로켓 기술을 분석할 중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발사체에 중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 추락 당시 우리 해군이 수색 인양 작업을 벌이는 와중에 중국 해군도 북한 발사체 인양을 목적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발사체 낙하 지점이 한중잠정조치수역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중간 지점인 공해이기에 중국 군함도 항행하는 것이 가능한 곳으로 발사체를 먼저 건지는 쪽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군이 먼저 도착해서 인양을 진행했지만 자칫하면 북한의 로켓 파편을 둘러싸고 양측 해군이 대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북한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해군이 인양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중국에서 해군을 동원하여 몇 주째 수색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로켓에 중국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중국 해군이 우리 해군의 인양 작업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거쳤다며 서울과 인천 일대를 촬영한 흑백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는데요. 그 수준이 너무 조악해 일반 상업 위성으로 촬영한 것만 못하다고 전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인공위성이라면 발사에 성공하는 게 더 손해가 될 지경이었죠.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의 수준이 민간 위성만도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안보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을 북한에서 다른 나라들의 비웃음에도 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엔 그 사이에 북한 정찰위성에 눈에 띌 만한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 단시간에 인공위성 기술을 발전시켰을 리 없으니 답은 중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는데요.
중국 정찰위성은 미국의 정찰위성에 맞먹는 상당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위성 기술력이 들어간 북한 위성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이 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북제 제한을 어겼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중국 해군이 먼저 인공위성을 건전에 은폐하기 위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군 당국에서 인양된 북한 로켓 2단부를 분해하던 도중 엔진의 핵심 구성품인 터보펌프를 찾아냈다고 발표했는데요. 군 관계자는 2단 동체 내부에서 백두산 계열 엔진의 터보펌프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며 미군 정보당국과 함께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터보펌프란 액체 연료를 로켓 엔진에 공급하는 엔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으로 개발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기에 북한의 ICBM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군 당국은 잔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천리마 1형이라고 명명한 이번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출력 90톤 포스급 RD-250 엔진을 역설계한 백두산 계열 엔진을 한 단계 더 개량한 신형 엔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는데요. RD-250 엔진은 최대 핵미사일 SS-18 ICBM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즉 러시아의 ICBM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체를 인양해 분석해보니 러시아 부품이 대량으로 사용된 것도 발견됐습니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은 정밀 부품 제작 능력이 매우 떨어져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팔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발사체 인양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에서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 쏘아올렸던 미사일들이 모두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으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 터보펌프와 발사체의 본격적인 분해 분석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기술을 제공했다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할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립을 지키고 있던 한국이 돌아서 막강한 방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면 러시아를 무너뜨릴 결정타가 될 수 있을 거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K311이 우크라이나로 향할 예정입니다. 흔히 다찌 4~5톤 등으로 불리는 군용 트럭인데요. 뜬금없이 우리 군의 다찌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내막이 얽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 장비가 마찬가지지만 K311 또한 민간업체에서 개발 생산하고 이를 군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요. K311의 경우 생산업체인 기아에서 KM450이라는 명칭으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KM450을 지난 2021년 우크라이나 현지 업체가 군용 통신 차량으로 개조할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전쟁으로 인해 파산하면서 얼떨결에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치인 세르이 프리툴라가 사들이면서 우리 군의 다찌 트럭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용으로 개조되어 전장에 투입할 예정이 된 건데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이미 K311은 전쟁 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무장병력 수송 차량 보고단 바르스6로 개량되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추가 장갑을 부착한 덕에 7.62mm 소총탄까지 방어가 가능하도록 개조되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다찌 트럭이 어떤 모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서 열거한 내용에서 살펴봤듯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이 참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 러시아에서 진행된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번 사건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푸틴의 통제력이 모래성과 같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푸틴의 실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종전 후의 복구 사업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막대한 전후 복구 사업에 발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크라이나에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사업의 규모는 7,500억 달러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이 선정된다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 건설 실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후복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참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한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다면 전후 상당한 생색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나고 무역이 끊길 수 있다 우려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러시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전체의 0.2%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동유럽 국가들과 교역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적과 무력으로 부딪히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최고의 병법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딱 그러한데요. 군사적으로 북한을 돕는 나라에게는 우리 역시 그들의 적에게 군사적 도움을 주고 전후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한다면 대한민국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